친애하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참 좋은데 특히 화장실 문제와 관련해 나오지 말아야 할 게 나온다거나 반대로 나와야 할 게 잘 나오지 않아 고통받는 인민들에게 정말 좋은데 뭐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기찬농원 기찬구지뽕환 판매를 마침내 허락하시었다. 국내산 붉은 황토밭과 1급수 계곡에 자리 잡은 기찬농원에서 구지뽕잎 100%로 만든 데다 해썹 인증에 할랄 인증까지 받아 믿고 먹을 수 있는 기찬 구지뽕환만 있으면 이제 화장실에서도 당당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위대하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루틴과 가바 성분이 풍부하고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까지 풍부하며 칼슘과 칼륨까지 풍부하지만 광고법상 어디에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기찬 구지뽕환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어제부터 지상파 라디오 방송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는 22일까지 앞으로 열흘 정도 진행됩니다. 여러분께 유선 전화로 전화가 갈 수 있습니다. 꼭 받아주시고 상대편에서 어제 5분 이상 들은 라디오 방송을 물으면 아침 10시 5분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또 밤 10시 10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들 방송 날마다 듣고 계시죠?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침 10시 5분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 또 밤 10시 10분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겨레 송영무 국방 기무사 계엄령 문건 알고도 뭉갰다, 이런 제목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은 것은 지난 3월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향신문 기무사 계엄령 문건 독립수사 명했다. 국민일보 촛불 겨냥한 계엄령 문건 창군 이래 첫 독립수사. 서울신문 초유의 독립수사단 촛불 계엄 군의 칼 뺐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수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군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안보라인 그리고 국방부 윗선을 중심으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메가톤급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로써 창군 이후 처음으로 특정 사건 수사를 명받은 독립수사단이 출범하게 됐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김상조 경제성과 없어 너무 초조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네요. 올 하반기부터 경제 환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성패는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너무 초조하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다음은 중앙일보 부동산 공시가 대수술, 세금, 건보료 다 오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주택 공시 가격이 오릅니다. 정부가 감정평가를 통해 매년 발표하는 공시 가격은 각종 세금 그리고 건강보험과 연계돼 있어 상당한 파급 효과를 미칠 전망입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주식시장 큰손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런 제목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예고한 대로 이번 달 말부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최저임금 차등화 부결, 경영계 협상 보이콧,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차등 적용을 강하게 주장해온 경영계는 회의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17일 동안 동굴에서 아이들 지킨 코치 맨 마지막에 나왔다. 이런 제목입니다. 태국 북부 치앙라이주 탐루엉 동굴에 고립됐던 유소년 축구팀 선수들과 코치가 전원 구조됐습니다. 동굴 속에서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돌본 에까본 찬따윙 코치는 아이들 12명이 구조된 뒤 마지막으로 나온 것으로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검찰 진상조사단이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재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전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 씨는 조선일보가 사주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나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몰아세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2009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장자연 씨가 남긴 자필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사장에게 성접대를 했다. 이런 내용이 담겼는데요. 당시 검찰은 메모에서 나온 조선일보 방사장은 전직 스포츠조선 사장 하모 씨를 잘못 기재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모 씨는 내가 조선일보 방사장인 것처럼 지목된 데에는 조선일보 측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7년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함께 장자연 씨를 만난 바 있는데요. 하 씨는 나는 여러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정작 방용훈 사장은 전혀 조사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연예계 관계자가 자신을 방사장으로 착각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은 배경에 조선일보가 있다는 건데요. 하 씨는 당시 주변 취재기자들로부터 조선일보가 사주일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전해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보고받았던 시기는 지난 3월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수사 지시를 포함한 후속 조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군검찰을 통한 수사를 요구했지만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무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이 군 관계자들의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탓인지 수사 앞에서 머뭇거린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군 독립수사단의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특별 지시는 현안 점검 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입니다. 송영무 장관은 독립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군 기무사령부의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을 회유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당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을 맡았던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과 빅딜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2014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민변 대응 전략, 이런 제목의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통합진보당 소송을 통해 민변을 상고법원 찬성 쪽으로 회유하려는 빅딜 전략이 담겼습니다. 재판 진행을 고리로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민변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려 했던 겁니다. 단순히 검토 차원이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에서 하급심 재판의 선고 방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안이 검토됐다면 재판 개입 논란이 불가피합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법원행정처의 모든 자료를 철저하게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자체적인 선별조사 방식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법원 측은 법관들의 하드디스크 자료 제출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은 KBS와 한겨레 보도였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간부가 삼성 측과 뒷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 노조원을 대표해 협상에 나선 민주노총 간부가 삼성 측에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2014년 당시 삼성전자 서비스 경남 양산센터 노조 분회장이었던 염호석 씨는 노조 탄압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한 달 뒤 노사협상이 시작됐지만 협상은 삼성이라는 이름을 가린 채 비공개 교섭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삼성 측이 직접 협상에 나서길 원했는데요. 비공개 교섭으로 진행된 배경에는 노조 측 대표로 협상에 임했던 당시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기지부 교육선전부장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민주노총 간부의 제안을 당시 노동계 담당 경찰청 소속 정보관 김모 씨가 삼성 측에 전달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민주노총 간부의 아내가 운영하는 업체와 삼성이 용역 계약을 맺기로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한국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 재판에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의 사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다스 소송비를 대납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학수 전 부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다스의 미국 소송을 담당한 미국계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만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학수 전 부회장은 당시 김석한 변호사가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관련된 소송을 맡게 됐다며 삼성에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삼성이 도와주면 청와대도 고마워할 거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특히 김석한 변호사의 제안을 듣고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김백준 기획관이 그래주면 고맙겠다고 했다. 이런 내용도 자수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수서에는 그 뒤 이건희 회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 400만 달러를 대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유엔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종업원 가운데 일부가 당시 한국으로 가는 걸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이 공개된 건 지난 2016년 4월 총선을 불과 엿새 앞두고입니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자발적 탈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킨타나 유엔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탈북 여종업원 2명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면담 과정에서 일부 여종업원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한국에 오게 됐다고 밝혔던 겁니다. SBS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 조작과 같은 인권 유린 사건을 저질렀던 가해자들은 훈장과 포장을 받았는데요. 이들에 대한 훈장과 포상이 30년이 훌쩍 지나 무더기로 취소됐습니다. 삼촌이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조총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내몰린 김양기 씨는 505 보안대로 끌려가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김양기 씨는 재심을 통해 23년 만에 누명을 벗었지만 아직도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양기 씨를 고문한 가해자 이모 씨는 간첩 사건 조작으로 보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학비 면제 같은 국가유공자 혜택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 복지원 사건, 복지원 원장이던 박인근은 시설 운영을 잘했다는 공로로 전두환 당시 대통령에게 훈장까지 받았는데요. 정부는 이런 거짓 공적으로 훈장과 포장을 받은 50여 명의 선을 취소했습니다. 훈장과 포장을 박탈해야 할 인권 유린 가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기무사 같은 관계기관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아 아직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보도였습니다. 여야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이어진 국회 공백 사태가 41일 만에 해소된 것인데 지금 해소가 중요합니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부의장 2명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맡기로 합의했는데요. 청와대를 소관하는 국회 운영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갔습니다. 여야는 오늘 금요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구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설명 들어보시죠. 상임위원장 선출은 7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 내에 한다. 상임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상임위원장 배정에 관한 합의사항을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운영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 8개 상임입니다.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상 7개 상임위가 되겠습니다. 한겨레의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조선의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류경식당 종업원의 가족들. 종업원들이 남한 정권, 즉 박근혜 정권에 의해 납치됐다고 주장하면서 인터뷰. 일부 오글거리는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은 박근혜에 대한 비난으로 채워졌고 저 앞이 같은 육축 폐당도에 기만에 눕지 말고 사랑하는 조국 어머니 품으로 꼭 돌아오라. 일상 깨 같은 박근혜나 이 하늘 아래서 당장 물러가라 이 쌍이여라. 정말 그 사람 같지 않은 괴물 같은 이 박근혜를 갈탕조 찍어주기도 시원치 않고 그 납작범마마도 돌아온 군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희 땅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교마야! 기어이 조국의 품으로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종업원들을 데리고 남한으로 간 매니저가 JTBC와 인터뷰를 했는데 국정원이 지령을 내린 것이라고 폭로. 탈북을 이끌었던 식당 매니저 허모 씨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이 종업원들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성 종업원은 같은 인터뷰에서 제3국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해서야 남측으로 가는 걸 알았다며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국회에서 밝히고 기본적으로 현재 여종업원들은 자신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우리 한국에 와서 또 한국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생활을 하고 있는 관련 기관에서도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으나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 하는 게 논란이 되자 며칠 지나 보수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북한 종업원 북송 반대 집회를 여는데 이 중 발언대에 선 어떤 사람 자신이 한여 종업원과 대화를 나눴다며 그 내용을 소개하는데 저는 오늘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12명 중에 한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가족을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가고 싶으면은 지금 당장 언론에 나와서 내가 가겠다고 말하지 내가 왜 침묵하고 있는지 아느냐? 내가 침묵하는 것은 내가 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알고 왔기 때문에 저 북한에 있는 우리 가족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데 왜 민변과 이 나라는 우리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죽이는 건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슴을 찢고 있습니다. 이들이 정말 이 대한민국 조국을 알고 왔는데 민변은 과연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입니까? 어제 남도, 북도 아닌 UN 특별조사관이 종업원 일부를 만나고 난 다음 언론에 접촉하기를 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2명을 1시간가량 면담한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일부 종업원들은 탈북 계획을 몰랐다면서 한국 정부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부를 만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일부에게서 제가 받은 정보는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It's not the whole group. The information that I received from some of them, they were taken to the Republic of Korea without knowing that they were coming here. 보수단체 집회 발언자의 말. 탈북 여종업원들은 탈북 여종업원이기 전에 그들은 이미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근데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어느 누군가의 딸, 동생, 언니, 누나겠지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기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예전엔 모든 게 좋았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아프고. 중요한 것은 당신의 자세입니다. 이젠 바디로직으로 몸을 조율해보세요. 그저 속옷처럼 입기만 해도 척추 교정에 도움을 주는 바디로직. 검색창에 바디로직, 전화는 031-345-4550, 031-345-4550번입니다. 네, 답정너로 이어갑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온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촛불 집회 당시 계엄령 선포 계획을 수립한 기무사령부 문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 독립적인 수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 오늘의 헤드라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외국에 나가서도 열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바로 군이 자초한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무사 개혁 TF에 기무사 장성들이 들어와 있고 자기 자신의 머리를 깎겠다고 나섰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연일 폭로되는 내용이 이건 헌법에도 없는 수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 거래를 했던 것이 처벌 조항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건 도대체 전대미문의 사태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 촛불 시위를 하는 사람 가로 열고 용공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50년째 써먹는 외부 세력 침투 이런 것들. 그럼 외부 세력이 침투되면 총 들고 와서 민간인들을 살상을 해도 된다는 발상인 건지 이걸 자꾸 사람들이 무슨 종이로 한 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렇게 쉽게 볼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도 그렇고 권력이라는 것도 몇 사람의 입을 틀어막으면 몇몇의 길을 꺾으면 충분히 전체를 농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21세기니까 쿠데타가 어디 생기겠냐고 하지만 지금 여의도에는 탱크 20대, 기갑사단 얼마, 병력 얼마를 배치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내부에서 분쟁은 있겠습니다만 힘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고요. 군이 그렇게 나서서 실질적인 작업을 했을 때 그것이 실패에 그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탱크 10대가 나와서 폭탄 10발만 쏴도 그건 현대사에서는 다시 있을 수 없는 비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획책했다는 자체는 이건 살인 미수를 넘어서 뭐라고 말해줬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군 기무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것이고 게다가 이것이 이제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정말 경악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군대 내부에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는 노릇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문건의 작성자뿐만 아니라 누가 지시했는지 그 지휘 계통을 밝히겠다는 겁니다. 기무사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했을 리 없고요.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최순실인지 박근혜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청와대 선에서의 결심과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보는 것이 순리적으로 맞는 거죠. 한민구라는 사람이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직접 지시할 사람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전혀 없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은 문건 유출자가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불법한 행동에 대해서는 내부 고발이 나오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이게 군사 기밀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촛불을 들었다는 이유로 탱크와 총으로 진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이게 국가 안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직접 목도했고 지켜봤던 군 내부의 관계자들 중에서 경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니까 대부분은 이해하기를 쉬쉬하고 넘어갔겠지만 일부 양심 있는 세력들이 이 문제를 폭로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그 정치적 이유가 무엇에 있건 간에 불법적인 군의 활동에 대해서 폭로를 하는 것은 전 매우 용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이 누군지 수사자를 찾겠다는 것은 뭐 제가 시종일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이런 풍토 자체가 견딜 수 없는 거죠. 내부 고발을 하고 뭔가 잘못된 걸 바로잡고 이러는 문화 자체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야당이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문제가 아니다. 쿠데타가 발생해서 총을 쏘면 그것이 다 우리 국민들이 죽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들어와서 여의도를 접수하면 더불어민주당만 해산시키겠습니까? 자유한국당도 해산이 되는 것이고요. 진짜 말 그대로 진박 중에 진심으로 믿는 진박들만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그런 사람들끼리 헌정회를 구성해서 총칼로 박근혜 공주를 떠받들면서 하는 세상이 올 뻔했던 겁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삼권 분립은 둘째치고 군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주의 국민이 있습니까?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들도 저는 이것을 찬성할 리 없다 생각하고요. 이번 기회에 뭐 맨날 하는 얘기가 정말 식상합니다만 발본색원 해야죠. 발본색원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 순방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으면 현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전국은 앞으로 기무사의 쿠데타 문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뿐만 아니라 지시자까지 다 찾아내서 이러한 군내 풍토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기무사는 기무사의 역할을 해야지 군대 내에 기강을 잡으라고 있는 조직이 자꾸 대국민 심리전을 하려고 들었던 이 자체를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군의 힘을 빼는 일도 아니고 기무사의 힘을 빼는 일도 아닙니다.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 받고 국민을 지키고 군대 기강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본인의 원래 업무 그리고 대북 활동 이런 것들을 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을 잘 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군대 힘을 빼는 것이냐. 정치군인들을 쳐내는 것은 군대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혁 작업은 좀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게다가 또 현 기무사령관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독립수사단이 수사할 것이다. 청와대가 이렇게 밝혔고요. 또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이 진상규명 작업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한 걸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군에 대해서 단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군 자체의 개혁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회의를 느꼈고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지시를 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상당히 좀 심각한 사안이고
송영무 장관 이거 사직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임명권자가 믿고 맡겼으면 열심히 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함이 자꾸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식구 감싸기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군대를 사랑한다면 이참에 바로잡을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누가 수사를 맡는가 봤더니 국방부 검찰단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 공군 대령이네요. 이분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해군, 공군 내에 다른 인사가 맡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이야기해서 육군에다가는 맡기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또 분명히 밝혔네요. 또 서울중앙지검과 공조한다고 한다면 이건 뭐 말 그대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한민구, 김관진, 황교안, 김기춘 이런 인간들이 이 칼날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노리고 하는 수사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명명백백하에 만천하에 드러내서 군대의 정치 개입을 뿌리 뽑겠다는 것은 이것은 모든 국민, 여야 할 것 없이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는 점 알고 수사에 만전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뭡니까? 예,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장자연 씨와 수차례 통화했다라는 KBS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얼굴을 기억 못한다던 방 사장 아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얼굴을 기억 못하는 사이끼리 수차례 통화를 할 리가 없죠. 더 놀라운 것은 조사단에 제보를 한 것이 조선일보 내부 고발자라는 건데요. 예. 그 고발자의 증언에 따르면 조선일보 모 간부로부터 해당 통화 내역을 경찰 수사 기록에서 빼려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결국은 빠졌기 때문에 이 혐의가 부인돼서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경찰과 조선일보의 유착이 이렇게까지였나. 저는 뭐 내사 단계에서 뭔가를 덮는 것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증거로 들어가 있는 통화 내역까지 조선일보 간부가 나서서 작업을 하면 경찰이 증거에서 빼줬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충격적인 일이고요. 이것 역시도 뭐 하나 진상조사를 이렇게 다 하면 도대체 일은 언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간부가 어떻게 접근해서 수사 기록을 건드렸는지 그리고 정말로 경찰이 그 부분의 수사 기록을 누락시켜 준 것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장자연 씨의 인권을 유린했던 가해자들 그 당시엔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빠져나갔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리고 전 이 보도가 가지는 중요한 함의는 이게 KBS발 보도 아니겠습니까? 예. KBS의 경영진이 교체된 이후에 KBS가 엄청나게 힘을 내고 있다는 것이 하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언론사 간의 상대 언론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은 금기처럼 작동을 해서 그것은 뭐 비단 진보 보수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언론사끼리는 언론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보도하지 않는 것이 어떤 자기들끼리의 관행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침묵질이 되는 건데 그런 관행을 과감하게 깨고 이렇게 정확하게 언론사를 적시해서 보도했다는 것. 저는 그 점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세상에 이제 성역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에 모든 것이 공개되고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아는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도 뭔가 감출 수 있다는 생각들 점점 더 없어지는 반증이다. KBS가 조선일보 이건 뭐 공격이 아닙니다. 사실을 드러낸 것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드러내는 작업을 했다는 자체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런 상호 감시 속에서만 저는 세상이 좀 더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장자연 문건을 최초로 공개한 언론이 바로 KBS인데 KBS의 그 기자는 나중에 재판을 받고 그리고 최근에 KBS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까지 장자연 문건에 대해서 언급조차 못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둘러싼 공포감, 우리 사회가 주는 위계 이거에 의해서 짓눌렸다는 것이죠. 말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신세에 조질 뻔했구나. 이런 염려와 걱정에 시달려왔다는 것이죠. 아니 조선일보가 무이 대단하기에 이런 힘을 과시할 수 있었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쉽게 볼 것이 아닌 것이 사주를 건드리면 그 언론사 전체가 나서서 공격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에 역으로 기사를 써는 경우들이 예전에 많이 있었거든요. 예. 너는 털면 먼지 안 나오냐 이건 거죠.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 공격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잘 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도가 용감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언론 상호 간의 감시, 우리나라에서 언론을 감시할 수 있는 건 사실 언론밖에 없는데 그런 역할이 좀 미비했던 것도 저는 뭐 현실이었다고 보고 이번 KBS 보도를 계기로 진실로 다가서는데 언론사가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식 하나만 더 짚어볼까요? 예, 드디어 여야가 7월 국회 일정을 합의했습니다. 원구성도 매듭 단계에 들어갔고요. 7월 13일부터 26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19일에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고 23일부터 25일까지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씩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예. 김선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판사 출신도 아니고 노동전문 변호사로서 줄기차게 활동해왔던 사람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누가 또 무슨 좌우의 대리인이 자꾸 이상하게 몰아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대법원이라는 데가 사실 법 말고는 기댈 데가 없는 서민들의 마지막 보루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법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특히나 이 직전의 대법원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상고법원을 만들겠다고 재판 판결조차도 정권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서 갖다 바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그렇게 판결한 것처럼 만들어서 제출한 사람도 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김선수 대법관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삼성 이재용 씨의 판결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뭐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100%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김선수 대법관 같은 사람이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저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삼권 분립의 시대를 앞두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의 다양성에 대한 보장, 소수자에 대한 목소리를 잘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0대 서울대 출신의 남성 위주로 구성됐던 대법관의 변화에 그런 물꼬를 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가 잘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 구성되는 대법원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이 신뢰를 다시 찾는 일을 좀 꼭 해줬으면 한다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 하지만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와 거기에 뻗대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태도를 보면 이게 대법원장 한 명 바꿔서는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대법관들이 더 많이 대법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번 법원행정처의 이런 폐악질, 양승태 대법원장의 법의 처벌 조항조차 없는 신종 범죄에 대해서 전 끝까지 사실관계를 파헤치고 할 수 있는 만큼 처벌을 해야 된다. 이것은 뭐 양승태 대법원장을 징역을 몇 년을 살리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낱낱이 드러남으로써 이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골맛을 썩어버리면요.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뭐 지금도 매우 낮습니다만 이게 더 낮아지면 정말 서민들이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관련돼서 굉장히 용감하게 잘 나서주셨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되는 7월 국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김선수 변호사가 대법관으로 있었다면은 양승태가 감히 꿈이라도 꿨겠습니까? 그 사법농단을요? 그렇습니다. 들어갈 사람이 들어갔고 이런 진보적인 대법관이 보다 많이 들어가서 두 번 다시 사법부가 악의 축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2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40세 남성 10,000원대, 10살이면 5,000원대의 실손보험과 40세 여성 기준 월 2만원 치아 보험, 네, 포털 사이트 다음에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를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16-360-0689, 016-360-0689번입니다. 일반 전화는 02-849-9730, 02-849-9730번입니다. 네, 이제 오늘 미디어로 이어갑니다. 정상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TV조선 심의 결과 나왔죠?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을 얘기를 먼저 드리면 중징계를 받았어요. 중징계, 예.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풍계리 취재에 북한이 1만 달러씩을 요구했다. 1인당. 이런 보도를 했었잖아요. 네. 이 보도와 관련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보도는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조치를 받았는데요. 이게 뭐 말이 주의기는 한데 이게 재승인 때 감점이 되는 심의기구에서는 꽤 센 징계에 속합니다. 네. 이날 이제 결론을 내린 거 보면 TV조선의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 추천한 심의위원 6명, 강상현, 허미숙, 이소영, 심영석, 김재영, 윤정주 위원이 모두 주의 의견을 냈고요. 예.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했던 박상수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정광삼 상임위원 그리고 이상로 위원은 심의에 항의하면서 퇴장을 해서 기권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쪽 사람들이 이 심의에 반대를 한 이유는 이런데요. TV조선에 대한 편파심이다라는 주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광상 상임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SBS나 JTBC 보도였어도 이렇게 문제가 됐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편파심이라고 주장을 한 이유는 북한이 풍계리 취재에 1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이 보도가 오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TV조선에서는 미국 기자들로부터 물론 이 미국 기자들이 풍계리에 간 기자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미국 기자들로부터 1만 달러를 내라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본인들이 취재한 미국 기자들은 훌륭한 취재원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비록 이제 풍계리에 가는 기자들이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더라도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이 영수증을 보냈는데 몇백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오로지 자기네들 취재원만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TV조선 측 주장이었는데요.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세상에 뉴스가 안 될 게 없네. 뉴스가 논란이 돼서 진실인지 여부를 따지는 그런 장에서도 나만 믿어라. 내가 거짓말하겠냐. 근데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 아니 그러면은 뭐 세상에 만들어내지 못할 팩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렇게 하면은 기사를 쓰기 쉽지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이 TV조선에서 어떤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TV조선이 오보가 아니라 북한이 TV조선 보도 이후에 무리한 취재비 요구를 포기했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 주용중 TV조선 보도본부장이 심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심의위원들마저도 오보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법정 제재를 줄 수 있냐. 이 형평에 맞는지 의문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근데 TV조선 측 주장이 말이 안 되는 게 자기네들 취재원들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었는지 TV조선이 파악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또 파악을 했다면 그 원소스에 실제로 확인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인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면 저도 한 뭐 수백 개 단독 기사를 썼을 것 같은데 글쎄 말입니다. 들은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게 기자의 임무지 그냥 주워들었다고 그냥 보도를 하는 게 기자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또 반박할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러 팩트들, 증언들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주장했던 팩트하고 상반된다면 자기들의 팩트가 훨씬 더 권위 있고 진실에 가깝다라는 점을 논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언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거는 없이 그냥 자기들 취재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믿으라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만에 하나 이 TV조선 쪽의 주장이 진짜일 수도 있잖아요. 뭐 북한이 뭐 1만 달러를 받으려고 했다가 TV조선 보도를 보고 포기한 것일 수도 있는데 물론 당연히 믿기진 않지만요. 그래도 그게 사실이라고 쳐도 그럼에도 기사는 저렇게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TV조선 보도를 보고 북한이 포기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북한에서 1만 달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혹은 보여진다 이렇게 써야지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했다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TV조선 앵커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북한이 1만 달러를 요구하려다가 TV조선 보도를 보고 포기했다면 그거는 제안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왜 제안을 했냐고 썼냐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 여당 추천위원들도 뭐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보라는 판단과는 별개로 취재원으로부터 들은 불명확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단정을 한 데다가 본질을 파악하기 힘든 사안에 관해 뭐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했고 또 1만 달러가 공식적인 취재비인지에 대한 TV조선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점, 뭐 이런 점에 밀어봤을 때 이거는 객관성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본 거죠. 그리고 이제 법정 제재인 주의 조처를 내렸는데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여지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기사 쓰면은 큰일 난다는 거를 TV조선 측에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 같으면은 별일 아니게 넘어갔을 텐데 이번 정부 방심위가 상당히 까칠하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생각해 보면 JTBC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런 보도를 했다면 과연 지난 정부 방심위원들이 그냥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뭐 아까 뭐 자유한국당 뭐 심의위원이 JTBC나 뭐 SBS였으면 이렇게 하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보도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JTBC나 SBS가 그런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뭐 심의위에 올라오진 않았던 거고 TV조선은 그런 보도를 했기 때문에 또 심의위에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TV조선 쪽은 계속 이렇게 뭐 약을 팔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구체적인 취재 정보가 담긴 녹취록이 있다. 뭐 이거를 공개를 할 수가 있는데 대신 비공개로 공개하겠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정부 여당 위원들이 말장난하냐. 뭐 그 녹취록을 듣고 나서 우리가 처분을 내리면 무조건 수용할 거냐. 뭐 이렇게 뭐 물어보기도 하고 자꾸 녹취록이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녹취록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뭐 이렇게 비공개를 전제로 까겠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뭐 장난하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계리 1만 달러 보도로 TV조선은 법정 제재를 받았고요. 최근에 김정숙 여사 이 드루킹 논란과 관련해서 법정 제재를 받은 이후 두 번째 법정 제재를 받은 것이죠. 아니 말이죠. 하나하나가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김정숙 여사 관련해서도 정말 악질적이었어요. 경인선 외치는 곳으로 가자 뭐 이렇게 김정숙 여사가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마치 드루킹과 관련 있는 것처럼 그렇게 TV조선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작 두 경성장 장면을 짬뽕을 해가지고 편집을 한 거였고 또 당시 김정숙 여사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지지그룹 전체를 다 돌아보는 과정이었던 것도 누락을 했던 거죠. 이번 풍계리 같은 오보도 확인이 정확하게 잘 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억지로 보도를 한 거 보면 좀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어쨌건 두 건을 위반을 했고 이 TV조선 재승인 조건에는 법정 제재 건수를 연간 4건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2건이 남은 거죠. 물론 이제 4건을 다 위반한다고 해서 TV조선 재승인이 다 취소가 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후에 이 TV조선 재승인이 다시 있을 때 진짜 얘들은 반성도 없는 애들이다. 이런 점은 좀 명확히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앞으로 좀 법정 제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TV조선이 뭐 스스로 계속 무덤을 파고 있으니까 뭐 앞으로 더 법정 제재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제재가 누적되면은 방송사 허가 취소도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재승인 점수에만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매겨왔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악의적 보도를 좀 이어가거나 좀 불확실한 보도를 이어갈 때는 뭔가 좀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일전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영상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뉴스타파에 가기 전에 제보자들이 YTN을 찾아와서 거래를 시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뉴스타파가 뭐 지난 3월에 이건희 성매매 영상 제보자와 류재웅 실장의 통화 녹취를 공개를 하면서 공개가 된 건데, 제보자들이 가져온 게 이게 불법 녹화된 영상물이어가지고 이거를 언론사에서 이런 보도를 거래를 할 수는 없다라고 거절을 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이제 이 사실을 삼성에 알려준 YTN 간부가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내용을 보면 2015년에 YTN 보도국의 한 간부가 일선 기자들 몰래 동영상 제보 사실을 삼성 측에 알리고 삼성 측으로부터 연락처를 받아서 제보자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나왔었는데, 예. 이 YTN 간부는 류재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사회부장일 때 있었던 일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논란 이후에 이 기획조정실장에서 남산타워로 갔는데, 참고로 제가 어제 그 YTN 사장 후보자를 말씀드리면서 류일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 사람이 남산타워 갔다는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근데 류일임이 아니라 류재웅으로 잠깐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류재웅은 남산타워 갔고요. 이후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엊그제 인사위원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보면 감봉 6개월의 징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YTN으로 굴러들어온 제보를 삼성 쪽에 그냥 전달을 해준 좀 심각한 언론윤리 위반 사항이었는데, 이 징계가 꼴랑 감봉 6개월이 나온 겁니다. 이게 정직도 아니고요. 예. 이게 뭐 상당히 좀 짜죠. 그래서 뭐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인사위가 류재용 전 실장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YTN이 왜 이 정도 징계를 하는데 그쳤을까라고 그 내용을 보면요. 취재 윤리를 위반을 했지만 삼성과 제보자들의 뒷거래를 주선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없고, 또 류재용 전 실장이 사익을 추구하거나 취하기 위해서 제보자들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라는 것이 인사위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류재용 실장이 그 제보를 받아놓고 후배들한테 이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제보자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거를 삼성 쪽에 알려줬잖아요. 예. 그러면 류재용이 이런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고, 또 잘못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감행을 한 것이 과연 어떤 사익을 추구하거나 취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점은 뭐 물론 이견이 있겠지만, 그냥 이번 YTN 인사위 결과처럼 그렇게 사익을 추구하거나 뭐 취하기 위해 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리기에는 좀 부족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물론 뭐 인사위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사에는 한계가 있겠지만, 특히 류재용 실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계에서 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제보자들을, 그러니까 불법으로 영상을 취득한 제보자들을 뭐 삼성과 동거래하라고 연결을 시켜준 것이 좀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좀 설득력이 없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고요. 예. 게다가 또 더욱 의심이 가는 것은 곧 있으면은 YTN의 새로운 사장이 선임이 된다라는 겁니다. 좀 있으면 새로운 사장이 들어오는데 YTN이 뭐하러 이렇게 급하게 인사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렸느냐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노조 YTN 지부가 이렇게 뭐 의심을 했는데, 새 사장 선임 절차가 시작이 되자 부랴부랴 인사위를 개최를 했다. 뭐 이럴 때 노조에서는 심증이 굳어졌는데, 지금 이제 사장 대행이 김호성 상무 아닙니까? YTN을 대표적인 적폐라고 불리는, 그렇게 이제 비판받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김호성 상무가 실권을 쥐고 있을 때 서둘러 인사위를 열어서 류재용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인사위 결론은 내려졌지만 류재용 실장이 이 인사위 결과와는 상관없이 진실을 좀 모두 밝히고
YTN을 위해서 뭐 떠나는 것이 후배들한테 더 도움을 주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엔 조선인권특별보고관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조선 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이 한국으로 온 데 대해 이들 중 일부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로 한국에 오게 됐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납치당했다는 이야기지요. 이 사건에 국가정보원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권을 지키기 위해 쿠데타도 획책한 정권. 네, 이런 짓은 못하겠습니까? 가족과 생이별한 그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할 때입니다. 이 지점에서 그 어떤 것보다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종업원들의 인권이니까요. 제주 소년 오연준 군의 고향의 봄 듣겠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재용 먼저 승태 먼저님.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촛불에 의한 조기 정권 교체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가 얼마나 뒷걸음 쳤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전 그래서 신이 개입한 촛불혁명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신이 촛불혁명을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스더워용님, 모든 언론이 해화역 시위를 과장하고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베와 다를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오프닝 멘트를 통해서 소신을 나타낸 용기에 감사한다고 하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향하는 세상은 성차별 없이 모두가 공화롭게 사는 세상입니다. 여성을 짓밟거나 남성을 박멸하자는 주장,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혐오, 그리고 혐오의 미러링을 반대합니다. 혐오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2018년 7월 11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